보통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있는 앞뒤의 이면 정도만 외부와 맞닿아 있고 나머지 면은 모두 다른 집들과 공유하죠. 옆집과 위아래 집의 온도를 공유받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독주택은 3면의 벽과 천장까지 사면이 외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단열재도 없이 벽지만 달랑 붙어 있어 추위, 그리고 곰팡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한 달 가스비가 30만 원도 넘게 나오는 10평주택. 이건 정말 해도 너무했잖아요? 이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따뜻한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단열재들을 직접 구입하고 이 높은 언덕 위로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지를 못했네요. 단열재는 가벼웠지만 바람을 받으니 마치 도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고지대 강풍에 제 몸까지 난간 밖으로 날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단열재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저도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아이소핑크라는 상표명으로 더 유명한 XPS 압출법 단열재 30T 두께를 선택했습니다. XPS의 시공법은 이미 많이 보셨죠? 홈본드를 이용해 벽체와 XPS를 접착시키는 원리입니다. 저도 이때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고정력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몸으로 누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폐 목재들을 이용해서 전용 지지대를 몇 개 만들어서 자동 사냥을 돌렸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공사 자재의 구입처를 찾고 집 근처까지 배달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주문의 흐름을 모르는 생소함이라는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저의 경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재 상가가 있습니다. 상하수 부품과 철물을 파는 철물점부터 시작해서 목재들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목재소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목재소의 경우 다양한 목재와 문틀도 있지만 단열재들도 함께 취급합니다. 직접 자차로 운반을 하셔도 되고 비용을 내면 당연히 배송도 해줍니다. 요즘은 이런 곳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셔서 구입이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XPS 자투리를 몇 개 만들어서 스페이서로 사용했습니다. 단열재가 눈으로는 서로 딱 달라붙게 시공했다 해도 1mm의 틈이라도 생기면 그 작은 틈으로 공기가 마음껏 들락거리게 되어 단열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타일과 비슷하게 폼건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일부러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끼리의 틈 사이를 기밀하게 메워주는 우레탄 폼을 채우면 됩니다. 이 집의 경우 모든 벽과 바닥, 천장까지 모든 구조체가 똑바르지 않고 삐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후에 따로 수평 수직을 잡기 위해서 목상을 설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단열재끼리의 평탄화는 무시하고 벽을 완전히 막는 기밀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래된 구옥 단독주택을 기능적으로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단열이었습니다. 단열이라는 공정은 구조체의 취약한 열관류율을 보강하는 시공입니다. 한번 시공을 하면 그 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덧대어지고 비싸고 멋진 마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감재를 모두 뜯어야 손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바닥과 천장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걸 잘 해내야 여기에 사는 사람의 최소한의 쾌적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잔에 왜 이슬이 맺힐까요? 온도와 습도를 계산하면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은 표면에는 그게 무엇인든 이슬이 맺힙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에 단열재도 없이 벽지만 달랑 붙어있는 이 집을 보일러를 통해 실내 20도 50% 습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공간의 이슬점은 9.3도입니다. 이곳에 9.3도 이하인 게 있으면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의 열 관리율을 계산해보니 벽 온도가 4.6도밖에 안 되네요. 당연히 결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벽지가 물에 젖어서 들뜨고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 후로는 잘 아시다시피 습기를 머금은 벽지에 곰팡이가 퍼져나가죠. 곰팡이는 아토피, 천식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더 끔찍합니다. 실내에서 힘들게 만든 온기가 차가운 벽을 통해 바로 식어버리죠. 죄 없는 보일러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가스비가 치솟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에너지를 와트로 따지면 시간당 약 16,605W의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2000W 온풍기 5대를 계속 틀어둬야 20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껴본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경우 실내 온도가 따뜻해져도 벽 근처에 공기가 급격히 식어서 실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외풍의 기류가 생겨납니다. 이게 창문에서 바람이 새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내의 공기 순환 때문에 생기는 바람인 겁니다. 단열의 목표는 이슬점보다 더 높은 온도의 벽을 만들어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냉난방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집의 30T XPS를 육면 전체에 둘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 3cm의 두께지만
이슬점인 9.3도를 한참 넘기는 17도의 벽 온도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의 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겨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기존 매시간 1605W를 소모하던 에너지가 2082W로 줄었습니다. 2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0W 온풍기 5대를 풀가동해야 했던 집이 이제 딱 한 대만 있으면 20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열 공사를 하는 김에 더 두꺼운 단열재를 쓰는 게 좋았을까요? 여기서 단열의 수학체감의 법칙이 생깁니다. 여기 단열재 두께별 벽 온도와 전력량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30T일 때 17도였던 벽 온도가 100T 두께가 되니 19도가 되었네요. 2082W였던 에너지 소비량은 724W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에는 사람의 공간 점유 가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100T로 내단열을 했다면 10평집이 8.6평이 됩니다. 이 정도 면적은 화장실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방 하나가 눈에 띄게 작아져서 원래 계획했던 가구 배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30T의 XPS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내단열로 하지 말고 외단열을 하면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 연구 끝에 저에게 딱 맞는 합리적인 스윗스팟을 잡은 것입니다. 저 계산법들은 6면을 모두 단열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4면의 벽에만 단열재를 두르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바닥과 천장까지 6면 전체를 기밀하게 막을 수 있어야 이 계산법이 유효합니다. 제가 단열재에 폰본드를 면 전체를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XPS면의 외곽을 따라 끊어지지 않는 외곽선을 그려 벽과 단열재 사이에 침투하지 못하는 중공층을 만드는 것과 벽에서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리본앤뎁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벽과 단열재 간의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단열재들 간의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단열재로 만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단열 구조체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벽이랑 어떻게 붙어 있냐는 것은 부차원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레탄폼 시공의 경우 단열의 기밀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워낙 자주 사용되는 자재이기도 하고 잘못 시공이 되면 심각한 단열 하자를 만들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시공 시 물을 뿌려야 한다 아니다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결론은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시죠. 표면의 먼지와 기름기 수분을 정리합니다. 캔 내부 원료의 온도를 15에서 25도로 유지합니다. 시공할 공간의 습도를 50%에서 70% 사이로 유지합니다.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우레탄폼 스프레이는 프리폴리머 원료가 분출되어 공기 중의 습기와 만나 부풀어 올라 밀도 높은 공기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습도가 중요합니다. 40% 이하의 습도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가 텅 비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80% 이상의 습도에서는 너무 기포가 크게 생겨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캔 원료의 온도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예요. 5도 이하에서는 잘 부풀지 않아 쪼그라지며 굳어버리고 30도 이상인 경우 기포 방울이 너무 커져 밀도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흔히 본 문제들이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시공할 경우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시공이 됩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온도와 습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땐 캔을 미지근하게 데우고 분무기로 시공 위치 주변에 습도만을 올려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 한겨울 실내에서 난방을 해주면서 온도를 올리고 물을 종종 끓여 습도를 끌어올려 작업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겨울에 시공한 부분 중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재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민감도가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천장의 경우에는 단열재 사이의 연결부가 서로 교차되도록 두 장을 겹쳐서 시공했습니다. 천장만 60T로 만들어준 거죠. 천장에 우레탄폼을 쏠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캔이 뒤집어지면 원료가 나오지 않고 가스만 나오기 때문에 캔이 제대로 흐를 수 있는 각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우레탄폼이 굳은 뒤에는 커터로 면이 평평하게 되도록 잘라주고 그 위로 방습 기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투습과 방습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연질 우레탄폼은 습기를 통과시킵니다. 집안과 밖의 습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벽에는 테이프를 바르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과 바닥, 그리고 창틀 부분은 꼭 방습 기밀 테이핑을 해주세요. 일하다가 끼니를 때울 때는 역시 간편한 빵이 최고입니다. 꿀맛입니다. 1편에서 500원짜리 빵봉투를 벽에 쑤셔넣고 가신 기술자분도 지금 잘 계시려나 궁금하네요. 이번 단열편은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지루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단열은 제가 한 공정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의 대기 발령 기간 중에는 대부분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했고 단열을 시작할 때부터 다시 회사를 복귀해서 주말마다 조금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에 시작한 단열 공사가 해를 넘겨 겨울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회사에서는 따로 팀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이 필요한 팀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일하게 되었죠. 사실 이때 멘탈이 완전 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상태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말이죠. 제 기분을 그대로 말하면 회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계약직 사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회사는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시나리오가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보온병처럼 감싸고 나면 정말 체감이 대단합니다. 한겨울에 1500와트 온풍기를 한두 시간 틀면 너무 더워서 옷을 한 겹 벗고 일을 할 정도입니다. 모든 집들이 이런 에너지 효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단열재는 자재의 종류가 많고 투습성, 불연성 등 특징이 서로 모두 달라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청을 해주신다면 다른 기술적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를 만들어서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0평의 6면 단열 공사 비용은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자재비 총 14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목구조를 이용한 골조 공사가 진행됩니다.